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나이팅게일 의정포럼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주제가 국민건강 수호자로서 재난대응 상황에서 간호사 역할인데 정말 우리가 수많은 재난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간호사들이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간호사의 활동들이 알려지지 않고 묻혀졌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간호사들이 해온 활동들이 알려지기도 하고 보장받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축사에서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이 우리 간호사들이 모두 재난대응 정책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서 활동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재난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현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재난 대응과 관련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약칭해서 재난안전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재난안전법은 우리 그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 헌법에 보면은 모든 우리나라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또 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국가가 국민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 바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가 생겼을 때 개인들이 축제에 즐기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국가가 보호해야 되냐 이런 논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헌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헌법이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함을 바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기초해서 재난안전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재난을 예방하고 또 수습하고 그리고 복구하고 긴급 구조하고 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은 1995년의 법이 있죠. 1995년에 자연재해 대책법과 그 다음에 재난관리법이 합쳐져서 바로 2004년에 재난안전법이 만들어지게 되었거든요. 자연재해 대책법은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자연이 많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뭐 홍수가 나서 집에서 홍수 대피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그 다음에 95년에 만든 재난관리법은 잘 아시는 삼풍백화점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가 생기고 나서 2004년에 그렇게 흩어져 있던 법들을 모아서 바로 재난안전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금방 말씀드린 삼풍백화점 그 전에 바로 성수대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수대교 사건이 94년에 발생을 하게 됐고요. 32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수대교가 생기고 나서 서울시장님이 그만두시고 정말 재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1995년에 이어서 바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될 때 이미 조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거기에 온 시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으면서 고객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바로 재난안전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유명한 2003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생겼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얼마 전에 20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지하철 사고가 아침에 9시 반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휘발유 통에 그리고 그 라이터를 들고 지하철을 탔는데 그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계속 라이터를 켜니까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심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불을 밝히면서 사고가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던 그 지하철 안에 있던 사람은 갑자기 그 사람이 불을 딱 켜니까 놀래가지고
정차했을 때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를, 화재를 막지 않고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지하철을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정차하지 않고 지내보내게 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철이 정차를 했고 화재가 그 반대편으로 다 붙으면서 오히려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다가 그때 기관사가 화재가 생기니까 문을 잠그고 그 기관사는 탈출을 해서 그 기관사는 살았지만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탈출을 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났고 대구 시민들이 겪었던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죠. 이러면서 이제 재난안전법이 생기게 되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주기가 있었습니다. 2월 28일에 생겼기 때문에 2월 28을 기념하는 안전단이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사고가 9시 반에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때 출근을 했다든지 하는 청년들이 젊은 층들이 지하철에서 많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았어요. 젊은 층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기리는 이런 것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죠. 여기에 간호사의 활동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숨어 있냐면 바로 서울여자간호대학의 최남희 교수님이 계신데요. 최남희 교수님이 대구를 내려가셨어요. 이 사건을 보고 그리고 대구의 그때 그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바로 트라우마 심리 상담을 하시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 트라우마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신 분이 바로 간호학 교수님이신 최남희 교수님이셨고 그분이 서울에서 가셨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대구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교수님이 정신간호학 전공하신 교수님이시니까 굉장히 많은 이 헌신적인 그런 사랑과 애정으로 그분들을 만나시면서 트라우마 치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이렇게 이제 재난의 종류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 크게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인명재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인명재난이 결국은 사회재난이다 해서 합치게 되었고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재난이 또 있는데 해외재난은 뭐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보면 자연재난은 아시는 것처럼 뭐 태풍이 생긴다든지 홍수가 생긴다든지 뭐 가뭄이 있다든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생긴 지진 뭐 이런 것들이 다 재난에 자연재난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겨울철에 한파라든지 그 다음에 여름철에 폭염이 자연재난에 속합니다. 화재는 어디에 속할까요? 많은 분들이 화재가 산불에서 생기니까 산불은 자연이니까 자연재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화재는 사회재난에 속합니다. 화재는 물론 산불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아파트에도 생기고 주거지에도 생기고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원인이 인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화재는 자연재난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교통사고라든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난이 포함되어 있고요.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사회재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간 내용이 바로 미세먼지에 의한 영향을 사회재난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제가 재작년에 환경건강학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환경간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환경간호라는 말이 익숙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재난을 보면 바로 환경에서 유발되어지는 게 굉장히 많고 미국은 환경간호학이라는 책이 따로 있고요. 학생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호대학의 강의에서 환경간호라고 하는 측면의 과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간호사들이 환경간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재난에 대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름철에 폭염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기후가 뜨거워져서, 지구가 뜨거워져서 이렇게 폭염이 많이 생기는데, 한겨울에 한파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면 아니 뭐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왜 한파가 생길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지구가 뜨거워져서 생기는 것인데요. 그것은 북극이 뜨거워져서 북극이 점점 녹아가지고 추운 그 선이 밑으로 점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한파가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런 것이 기후변화, 환경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간호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측면에서 앞으로 환경간호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재난의 종류 외에도 재난안전법에 근거해서 재난의 종류를 특별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곳을 특별재난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건 사회재난의 지도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자연재난도 특별재난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재난은 너무 많아요. 매년 자연재난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사회재난만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회재난은 현재까지 11건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삼풍백화점 때문에 생긴 것이고요. 삼풍백화점 이전에 성수대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때까지는 특별재난지역을 사회재난에 하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삼풍백화점이 생기고 나서 사회재난도 재난특별지역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서 삼풍백화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11건이 사회재난으로 선포가 되었고요. 주로 강원도의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세월호 참사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러면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복구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고 심리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었는데, 이게 어제 이제 며칠 전에 나온 이 자료인데 혹시 이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아직도 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그것도 의식불명 상태로요.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부모가 계속 간병을 해주고 있는데, 부모의 간병비가 하루에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병비는 이태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간병은 보건의료 시스템에 사적인 비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병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규정을 충분히 특별재난지역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때도 간병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지금 이태원 참사에서 많은 분들에 대한 재난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정책을 우리가 알아서 제안하고 또 우리의 그 간호 대상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난의 관리에 대해서 재난안전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를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을 하는 것이고요. 재난이 생기기 이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난이 생기기 이전에 하드웨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두 번째의 관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하는 대응의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째로 복구의 단계가 있습니다. 재활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죠. 바로 재난안전법에 이렇게 재난관리를 4개의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예방과 관리의 단계는 사전 예방이고 사전 측면이고, 그 다음에 대응과 복구는 사후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난 대응만 생각하면은 항상 응급처치 그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간호 분야에서 생각해 보면 4개의 분야에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전에 예방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또 의료라든지 제도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예산 등을 대비를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과 재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재난 간호에서 간호사들이 할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그 4가지를 재난안전법에 이렇게 자세하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 조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재난의 대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3번째로 재난의 대응, 응급처치 등을 중심으로 하면서 긴급구조를 하는 재난의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4번째로 복구의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구가 금방 이태원 참사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구도 법에 정해져 있는 복구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정책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복구의 범위와 내용, 피해자 구제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안전법에 안전문화진흥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안전문화진흥이라는 것은 사실 재난이 생기고 나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문화를 갖추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명시를 하고, 그리고 또 국민안전의 날, 세월호가 생긴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해가지고 국민안전의 날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안전지수를 만들어서 공포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안전문화진흥의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문화는 사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 학교, 지역사회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간호사들이 안전문화진흥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법이 행안부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처는 자신들이 부처와 관련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주어요. 보건복지부, 간호사들은 주로 보건복지부와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지만 행안부 쪽에 관련되어서 일을 하고 행안부 쪽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해야 안전문화와 관련된 간호의 역할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안부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그 간호단체의 분야에서 행안부와 관련되어서 안전문화 진흥을 할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게 되면 여기에서 예산도 받고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양성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재난안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난안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강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강 문제가 있는데,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직접 겪어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홍수가 발생을 하면 각종 감염병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태풍 같은 것들이 발생해도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지진이 생기게 되면 또 지진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간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진하면은 바로 우리 지금 발생하고 있는 튀르키예 지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위에 있는 2개의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틱톡에 올라온 쇼츠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옆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건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했다고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진의 피해를 받는 건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건물이 있는데, 바로 내진 건물을 만들 때부터 내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원래 튀르키예는 지진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24년 동안 지진세를 거뒀다고 합니다. 워낙 지진세를 거두면 이렇게 건물이 내진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대진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이번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하게 되었죠. 이런 지진세가 지진을 예방하는 데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는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호 전문가가 알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있는 사진도 역시 튀르키예 사진인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우뚝 서 있는 건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건물만 제대로 지은 건물이고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다 무너지면서 피해를 주게 되었고 제대로 지은 건물도 옆에 지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상처 피해를 본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데 지진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있는데요. 자연재난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주로 신체적인 건강 문제에 많이 국한되어 있다면 사회재난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주로 정신적인 건강 문제에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열차 사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사고라든지 뭐 기타 굉장히 많은 열차 사고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항공에서 또 사고가 생기고 그리고 또 선박에서도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선박의 사고는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참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고가 생기고 나면 이런 것들로 인한 건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그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가스 폭발, 뭐 건축물 폭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사회재난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다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는데 감염병에 피해를 입은 국민뿐만이 아니라 감염병을 관리한 간호사들에 대한 대응이 없어요.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정말 뭐 대한민국의 주역, 뭐 K 방역의 주역 이러면서 간호사들을 지켜 세웠지만 실제로 그 간호사들에 대한 피해 복구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감염병이 있을 때 간호사들을 비정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뽑았거든요. 비정기적으로 뽑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월급을 굉장히 많이 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갈 데가 없는 일자리를 다 잃게 된 이런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는 병원 내에서 감염병 중환자를 관리하는 고수로 파견을 보냈던 간호사가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보니까 이미 딴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또 내가 돌아갈 자리가 병원 내에서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간호사들에 대한 대응을 꼭 반드시 우리가 짚고 간호사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정부에든 어떤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코로나가 생기고 나면 나중에 복지부에서 백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백서를 보면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백서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간호사들이 학교에서 병원에서 사업장에서 보건소에서 다양하게 간호사들이 활동해 왔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간호사들이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하는 거를 정말 역사적으로 남겨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제에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는 인천교육청의 권상순 장학관님이 아시다시피 간호사 보건교사 출신의 장학관님이시잖아요. 인천교육청에서 보건교사들이 학교에서 수행한 코로나 대응 백서를 만드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활동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천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도 그런 기록과 자료들이 남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기는 건강 문제를 대응하고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간호사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환경 간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트라우마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 PTSD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한 심리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심리 지원을 통해서 일상생활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구 그 지하철 참사 이후에 트라우마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신속하게 심리 상담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아마 지금까지 그 많은 분들이 20년 동안 후유증을 겪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트라우마 관리에 있어서 우리 간호사만큼 최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조금 더 그거를 좁혀보면은 정신건강 분야의 정신간호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트라우마 심리상담 얘기만 나오면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심리상담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역사회에서 제가 부처 내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 트라우마 센터에 센터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고용부에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자격으로 심리상담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사를 두고 있습니다만, 많은 심리상담사들이 하는 활동을 보면 그분들은 그냥 심리상담만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빨리 신속하게 병원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도 약을 받아서 그 투약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담만으로 해결되어질 수 없는 다양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라우마나 심리상담사나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정신간호사, 또 넓게 간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심리상담하면 심리상담사만이 아니라 간호사들이 오히려 더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제도와 정책에 명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격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것이 2013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트라우마 활동을 하는 그런 일들인데요. 밑에 보면은 심리 상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활동이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난간호와 관련된 연구 사례인데요. 재난간호 연구가 필요한데 사실 연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선 재난이 예기치 않게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부터 재난이 발생해 이렇게 하고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발생을 하니까 그 상황에 맞는 연구를 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 생기는데 거기서 연구하겠다고 그 사람을 조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나중에라도 재난 당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 후유증을 겪는 사람한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간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재난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과학적으로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간호와 관련되어서 연구한 것들을 쭉 살펴보면 대구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바로 최남희 교수님이 생존자들을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경험을 질적 연구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생기고 나서 주세진 그 교수님이 바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것들을 또 연구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애, 메르스 대응에 대해서 사업장애 보건관리자들이 어떻게 메르스 대응을 했는지 하는 재난 대응에 대해서 부산대학교의 정윤숙 교수님이 연구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 직원의 재난 대응 역량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이명하 교수님이 또 연구를 하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자료들이 정말 아주 부족한 재난간호 연구에서 아주 소중하게 뛰어난 그런 역할들, 연구 자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피해를 경험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배정희 교수님이 연구를 한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뭐 배정희 교수님이라든지 최남희 교수님, 그래 주세진 교수님 이런 정신간호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은 연구들을 수행을 해서 널리 알려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또 배정희 교수님의 활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배정희 교수님이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인제대학교가 그때 부산에서 그 학생들이 MT에 갔다가 그 무너지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부산에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셔서 널리 알려지고 계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간호사의 역할과 과제를 정리를 해보면, 재난은 사람들의 삶 그 자체에 접근을 해서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나 없나를 좌우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한 재산 피해의 많은 부분들이 초점을 두고 있지만, 재산 피해뿐만이 아니라 인명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국가에서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그 생명 한 명의 생명을 구하고 살리고 또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 우리 재난간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난 대응 분야는 여러 분야에서 볼 수 있는데, 재난 대응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응급간호죠. 응급간호가 가장 그 재난 상황에 필요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정신간호가 또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복구 단계에서 재활간호가 또 중요한 측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는 여러 지역사회 쪽에 지역사회 간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에서 제가 자꾸 여러 번 강조드린 우리 환경간호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관심을 갖고 환경간호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간호 이전에 환경보건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보건학회에도 거의 한 30년 된 굉장히 오래된 곳이 있는데, 환경보건학회는 간호사들이 개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보건, 환경기사 이런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하고 있는데, 말은 환경보건이지만 실제로 건강 문제를 충분히 접근하기는 어렵거든요. 의료 전문가가 결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환경간호를 통해서 환경건강을 활성화시켜서 재난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간호학 분야만이 아니라 다학제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방재학 분야가 있고요. 또 행정학 분야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행정 쪽에서 관리하고 매뉴얼 만들고 규정 만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학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법학 분야가 있고, 또 재난 대응을 위한 공학적인 연구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교육학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이제는 모든 분야가 각각의 분야에서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 간호의 영역에서 안전의 분야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연구하고 외부로 홍보하고 활동하고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난 대응 측면에서의 간호의 역할을 보면 예방과 대응, 대비, 대응, 그리고 각각 복구 4개의 단계에 맞게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우리 폭우가 생겼을 때 반지하 문제가 생긴 것을 보신 것처럼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생기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계층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입니다. 택배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난 대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해요. 이 교육은 학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저는 대학교에서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학교에서 안전간호, 안전대응 이런 부분들을 교양의 필수 과목으로 넣어서 안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간호학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걸 통해서 안전교육 전문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되어서 안전문화 교육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안전문화 전문가, 안전 전문 교육가를 지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뭐 지정을 받는다고 뭐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는 아닌데, 그런 분야의 간호사들이 많이 지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요즘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냐면 지역에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지진부터 홍수부터 가뭄부터 한랭부터 폭염부터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피해를 바로 간호사들이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게 지역사회에 다양한 그 자치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바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도 이제는 소방관이 그 소방차 갖고 끄는 게 아니라 드론이 날아와서 산불을 끄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와 발전이, 우리나라는 그런 게 한 번 발전하면 획기적으로 금방 빠르게 변화를 하잖아요.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이 스마트 도시, 스마트 안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분야에서 아쉬운 것이 이것에 대한 예산이 1년에 10억씩 3년, 뭐 1년에 5억씩 5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연구를 간호가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해요. 대부분은 기술자들이 이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라도 우리가 참여를 해서 그 내용의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특허를 받아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상화되어서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졌을 때 간호사의 역할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이런 걸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간호사들은 이렇게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데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정말 이렇게 병원의 그 세팅에서 정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런 것들에 익숙해 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환경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펼쳐야 바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고 안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의 정책 제안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복지부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의 전문가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고 매뉴얼을 만들고 정책 제안을 해야지, 그래야 간호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간호사들이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간호사 숫자가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재난 대응에 간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간호사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간호 인력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만 병원에 취업해 있고 중소병원에 부족한 인력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면허를 가진 수많은 간호사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앞으로 간호정의회가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가 행안부에서 만든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2020년에 이제 설립되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단장님이 바로 배정희 교수님이세요. 여기에 단장 밑에 단원이 있는데 그 단원에 경희대학교 백종우 정신건강의학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밑에 단원으로 있고, 그분들을 이끄는 단장님으로 배정희 교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배정희 교수님 개인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는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우리 간호의 역량으로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회복, 심리상담, 모든 재난 대응에 간호사의 역할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국민건강 수호자로서 간호사의 역할을, 재난 대응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